예, 월요일 아침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또 다우가 하락하면서 연준의 조치 이런 것 때문에 꽤 긴장했는데 또 주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조금 내성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또 조금 눌려서 시작할 이번 한 주가 될 텐데요. 어떤 변수를 봐야 될까요? 일단 뭐 2월 중순, 뭐 중하순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뷰를 좀 이전보다는 낮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 좀 갇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1.6% 미 채권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6% 레벨은 그래 좀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좀 이 하방을 잡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밑을 3천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근절이 오면 사고 좀 위로 뛰기 시작하면 좀 줄이고 이렇게 좀 포트를 관리해 갑시다. 뭐 이 얘기였는데 3월 FOMC 얘기하셨으니까 3월 FOMC에서 사실 좀 진화를 시켜주기를 바랬었죠. 근데 우리 그 얘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3월 FOMC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바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우리 금리 안 올리고 뭐 고물가 용인할 거예요. 뭐 이거는 녹음기만 틀어놔도 돌아가는 대사니까 이거 말고 조금 액션을 하나 기대한다라고 했으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나오면 좋겠다,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기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얘기가 전혀 없었죠. 뭐 입도 안 뗐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간혹 보면은 자산 가격이 좀 너무 높은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섞어내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지난 금요일 날 SLR, 그러니까 은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연장해 줬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국채를 시장에다 내다 팔면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요거 요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시장에 뇌관이 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연장해 주겠지. 네. 뭐 일반적인 기대였거든요. 근데 연준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면제 조치 연장을 안 해줘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 레벨 위에서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 FOMC 날 보면은 시장이 뭐 나름 환호했잖아요. 예. 뭐 그래, 뭐 금리 안 올리고 금리 인상 멀리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좀 위로 찍었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 점도표는 이 FRB 이 연준 위원들의 개별적 이 의견이지 페드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애써서 막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은 올라붙었어요. 다음 날 어땠어요?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나스닥이 3% 밀려버렸으니까. 금요일 날 나스닥이 0.7% 올랐어요. 뭐 요 얘기는 목요일 날 죽은 게 3%인데 그냥 이어서 밀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연준하고 시장이 뭐 삿바 싸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요 정도 기대를 하고 연준은 요 정도를 얘기하면은 과열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연준 딜레마 같은 현상이거든요. 연준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볼게요. 올해죠. 2021년 이제 작년에 이제 내년 얼마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4.2%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 성장률 전망치 얼마로 높였어요? 이번 3월 FOMC에서 6.5던가요? 6.5%로 올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4.2%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보던 게 6.5%가 돼버렸으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질문 하나 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러면은 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량으로 봤을 때는 늘리는 게 맞아요? 줄이는 게 맞아요? 좀 줄여야죠. 네. 그렇게만 준비하는 보면. 게 맞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나마 안전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예전에 옐런 의장 누가 잘랐어요? 아니 뭐 잘랐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잘라 트럼프죠. 먹었죠. 예.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자리에다 누구를 앉혀줬어요? 제롬 제롬 파월 의장을 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둘이 뭐 레스토랑에서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 못하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벽한 동맹이거든요.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 그대로 하고 있고 예전에 잘렸던 연준 의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장관이 됐고. 네, 재무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벽한 동맹이거든요. 그러면 연준 의장들의 머릿속에 가장 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뭘까요? 물가. 고용일까요? 아니면은 물가가 먼저 할까요? 물가일까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너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맞아요.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데 예.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서운할 수 있고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가 서운할 수 있고 이게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가 땅 터지고 나서 고용이 일시적으로 박살이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급한 게 뭐예요? 일자리가 더 중요해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왜 나왔겠어요? 2% 이상 가는 물가를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일단 누가 좋다고 얘기한 거 일단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한쪽으로 갈라쓴 거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고용이라는 게 딱 내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업률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연준은 방향 맞춰서 잘 가고 있어요. 물가는 요즘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래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일시적인 상승일 거고 상승 매표치는 어마무시하게 높여 잡았고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계속 빠질 거예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채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 먼저 보면 시장에서는 하물며 연준 위원조차도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인데 이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뭐 애매한 타임라인 아니겠어요? 이게 내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내년이면 뭐 아직 많이 남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선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내년이란 얘기는 올해 반영해야 되는 가까운 이슈라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 12월만 해도 그때는 연준 위원 한 명이 공석이었으니까 지금 연준의 점도표는 18개의 점이 찍히거든요. 연준 위원이 18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명이 공석이었으니까 점이 17개였어요. 16대 1으로 어때요? 이 한 표가 저거 뭐 또라이야 뭐야 제 혼자 왜 저래? 뭐 이건 완벽한 소수 의견? 뭐 이렇게 쳐다보는. 그럼 시장에서 다들 뭐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내년에 금리 안 올린다. 야 절대 안 오른다 이거. 뭐 또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야 이거 걱정하지 마. 이거 저금리 굉장히 길게 갈 거야. 그냥 묻고 더블로 가. 뭐 이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연준이 이번 3월 들어와서는 14대 4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시장이 예상한 시점보다 정말 빨리 금리가 오를 수 있겠구나.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인상 시점을 좀 빨리 보기 시작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여기 보신 것처럼 점 위로 찍은 분들한테 이번 3월에 위로 찍은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한테 왜 위로 찍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라고 대답은 했지만 난 아빠도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에 거는 미 채권 10년물 금리이고요. 밑은 우리 코스피예요. 이게 이거 낮을 땐 진짜 0.5%대까지 우리가 봤었던 건데 지금 1.7 레벨 와 있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요. 뭐 올해 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미 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1% 넘어서 땅 치고 올라오는데도 시장이 어땠어요? 별로 관심 없었죠. 네, 관심 없었어요. 야, 0.5가 너무 낮았던 거지 1%가 높은 거냐? 1%가 낮은 거지?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라온 다음에 추가로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서부터는 시장이 이거 아닌데 고개를 이제 계속 갸우뚱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금리가 최근 구간에서 빡 튀고 올라올 때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특히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아예 누워버렸으니까 상승이 거의 안 나왔으니까 뭐 이 그림으로 가면 우리가 1.6% 레벨은 내성색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이게 1.7% 레벨로 올라가고 주간 단위로 채권 가격이 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림 쪽으로 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막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뭐 우짜지 뭐 이런 뭐 요런 건 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리 선물 가격 어떻게 됐는지 혹시 가격 보신 분 있나요? 구리 선물? 우리가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라고 예. 부르잖아요. 구리 선물이 하늘을 모르고 날아가다가 딱 분질러졌습니다. 낙폭이 깊어졌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유가 어떻게 됐어요? 급락했었죠. 막 7% 급락하고 막 이 얘기 나왔죠. 예. 옥수수가도 한 30% 최근에 올랐다가 박살나는 그림이 한 번 나왔어요. 상품가가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중에서는 앞쪽에 서 있는 애들이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뭐 대표하는 힘도 크고 선행성도 크고 뭐 이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그림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약간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있나? 라고 얘기를 할 법하죠. 그런 그림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차트 뭘까요? 이 차트 보면은 야 요건 잘 붙었다라고 얘기할 만하거든요. 생각보다 글씨가 잘 보이는군요. 네, 다우 차트예요. 네. 네, 이거 다우 차트예요. 다우가 금요일에 이제 은행주들 빠지면서 조금 이 로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얘는 계속 그렇죠. 신고가를 갱신하고 네. 있었거든요. 오른쪽은 나스닥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글씨가 더 잘 보이네.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차트 생김새를 보면 얘 좀 다른 애 같아요. 네. 한 나라에서 움직이는 주가 지수처럼 안 생겼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은 분질러졌었으니까 물론 부러져서 밑으로 쓸려 내려간 게 아니고 마운드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안전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우하고 나스닥 그림만 놓고 보면 분명히 달라요. 이 둘 중에서 위험 선호도 측면으로 쳐다봤을 때 뭐가 더 좀 리스키한가요? 뭐 둘 다 선진국 주식이니까 나스닥이 더 훨씬 그렇죠. 변동성이 크겠죠. 예. 멀티플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위험 선호도가 높은 증시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부터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내보죠. 앞에 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 굉장히 양호한 차트죠. S&P예요. 옆에 그림은요. 어우 저거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만 하거든요. 예. 이거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이 차트입니다. 그러면 둘의 위험 선호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위험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중국이 높죠. 중국이 예. 높죠. 그래서 위험 선호도 높은 쪽들이 조금씩 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그림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고원 헤드는 묶고 더블로 가도 되나? 이거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 퀘스천들이 계속 날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왜 긴 시간 동안에 시장 막 흔들리고 할 때도 쫄지 말고 가자. 뭐 우리 강하게 끌고 예. 왔잖아요. 그 얘기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강세 마인드가 좀 눌려 있는 시점이 온 거고 어떻게 보면 1.6% 레벨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겨우 이제 뭐 반창고 붙이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자리에 또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좀 쫄아 있는 국면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금요일 날
이 플러스를 만들어준 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SLR 연장 결정 안 하고 면제 조치 연장 결정 안 하고 금리 10년물 금리가 튀면서 다우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전날 3% 마이너스에 이어서 한 2% 정도 더 빠졌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1.7%가 아니고 1.8%, 9% 이렇게 우려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전날 급락했다고 자율 반등을 만들어주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1.8%, 1.9%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 같지는 않아요. 다만 1.6% 내성이 생겼던 자리에서 이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아래쪽 이 범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주에 일단 방향성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황관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조금 깊어지는 시장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올해 작년 말 연초의 흐름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흐름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작년처럼 가지는 않을 걸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은 했었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에서 금리 상승이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공급 부족, 2차 전지 또 이런 폭스바겐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대응이죠. 예, 국내 증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슈가 많아요. 네. 일단 제일 아까운 거는 반도체는 앞으로 봐도 좋고 뒤로 봐도 좋고 그러게요. 옆으로 봐도 좋고 다 좋은데 막 지수가 막혀 있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잖아요. 시총 상위에 이 시총 상위 탑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압도적인 시총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반도체만 좋다고 시장을 그냥 쭉 밀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시장값하고 이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까울 거고 또 요즘 얘기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2차 전지 뭐 갑돌이도 좋다 그러고 홍길동도 좋다 그러고 다 네. 좋다고 얘기만 했으니까 진짜 좋은 줄 알고 빠지면은 또 받고 빠지면은 또 받고 그럼 이제까지는 먹었는데 지금은 빠지니까 또 받고 빠지니까 또 받았더니 손실만 커지더라. 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이슈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기차에서 원가의 30%는 배터리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완성차 그렇죠. 메이커들이 다 전기차 뽑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서의 이 경쟁력을 확보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죠. 중요한 변수가 완성차 되어버렸습니다. 업체들은 내재화 얘기라는 게 사실 할 그쵸.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서 당장 지금 되냐? 절대 당장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럼 절대 지금 당장 뭐 삼성 SDI, LG화학 이 실적이 빵꾸가 나느냐? 절대 지금 빵꾸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테슬라가 내재화 맨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직격탄 날린 게 폭스바겐이었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현대차도 내재화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안 좋아요. 그 스토리가 안 좋은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야 이게 지금 당장 되냐? 그러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안 좋으면은 과하게 두드려 맞아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얘기를 이제 뭐 뒤이어서 쭉 해보면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보는 이유는 쟤네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따라 사고 따라 팔라고. 근데 지난주 주급이에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나 한번 봅시다. 우리 뭐 주식 거래하면 이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이 얘네들이 LG화학을 정말 사랑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아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한 매도 우위에 서버렸어요. 누가 봐도 뭐 팔았나 좀 보자라고 하면은 딱 판 게 2차 전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 이탈이 워낙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한번 재밌는 점을 찾아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장값이라고 얘기하는 요것들 장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빠질 거야. 얘는 오르긴 글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나마 매수해요. 즉 시장을 완벽히 부러져서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압도적으로 위에 서 있고 순매도 최상위에 서 있고 뒤 이어서 2차 전지가 땅땅땅땅 서 있고 이러면 우리 좀 포트폴리오 반쯤 자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그림은 안 나오더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찾을 수 있는 건 네이버 카카오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서 대표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가 매도가 아닌 매수 쪽에 여전히 서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부러진다라고 보면 성장주서부터 팔 텐데 뭐 멀티플이 높으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는 섹터 아니겠어요? 근데 저쪽을 아직 매도를 안 찍고 있는 걸로 봐서 시장이 분질러져 나가는 그림 쪽을 아직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저평가 데이터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으니까 더 고평가돼 있고 더 만만하고 더 위험한 증시 쪽에서 돈 빠져나가는 게 먼저지 대한민국을 꺾는 그림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기관 수급인데요. 지난주 기관이 어떻게 사고 팔았나 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차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2차 전지 그냥 그대로 갖다 때려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시장에 대해서 매수 쪽 스탠스가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현대차는 매도, 기아차는 매수. 같은 지붕에서 살고 있는 한 애들인데 얘는 매도, 얘는 매수. 그럼 둘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애플카 얘기가 어디로 나와요? 기아차로 나오고 지금 좀 소강 국면으로 뉴스가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관들 쪽에서 모멘텀 트레이딩 쪽으로는 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카? 이거 기아차에서 뽑아낼 거야. 조지아 공장에서 뽑아낼 거야. 끝난 얘기 아니야. 라고 쳐다보는 그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찾아보면 GS건설, 뭐 DLENC는 뭐야? 옛날 대림산업. 옛날 대림산업. 얘네 건설주로 읽으면은 되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걸 건설으로 읽을 게 아니고 플랜트 쪽으로 읽어보세요. 플랜트 어디서 많이 해요? 중동. 석유 많이 나는 데서 해요. 이제까지 뭐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유가, 커머디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순수화, 뭐 컨버전스, 뭐 계속 이 화학주도 시세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걸 더 못 사다 보니까 그 다음 뭘 산 거예요? 플랜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밌게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만도도 재밌는 스토리죠. 예. 전장 부품하면 사실 만도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기는 모멘텀 빠졌으니까 전기차 스토리는 갈 거고 그럼 선별적으로 골라낸 게 전장 부품, 만도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익률 게임을 하는 쪽이니까 뭐 이렇게 뭐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코멘트까지 완료를 그러시죠. 하면 이게 방망이를 계속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우리가 지금 반수익만 하는데 이 출루율도 시장이 어려워져 버리니까 출루율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일단 좀 낮춰서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무리한 스윙을 계속 뭐 크게 휘두르시다 보면 삼진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톤다운한 시황관을 좀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시장 크게 바뀔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